오늘 아토포스 광주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함께 예술에 대해서, 광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준비되셨나요? 네. 예.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의가 의미 있게 되려면 나갈 때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좀 피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좀 피곤하다 그러면 강의 잘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안 피곤하다 그러면 강의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멀쩡하게 산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인간이 괴물이라는 생각이 들죠. 인간이 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이 관련해서 많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날 밤에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읽어봤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신국론. 거기 보니까 이 예전에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해서 그래도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중세를 대표하는 철학자고 그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신국론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이 인간을 구해주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구해주고 보호한다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 전쟁을 일어났을 때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마지막 전쟁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갈 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신전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신전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신전에 도망가지만 절대로 사람들이 신전이라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아니더라. 심지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회에 갔어. 성당에 갔어요. 마지막 피신지로. 지금 기독교 우리 십자군 침략이 왔을 때. 그러면 자기들 신전에 가면 나를 살릴까 죽일까? 더 잔인하게 죽이더라. 그러면서 한 결론이 뭐냐면 신이 인간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신을 구해서 모시는 것이다. 너무 놀랐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전쟁은 신을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이 없다. 다 권력투쟁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데 즈음에 제가 또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부산대 학교에 가서 헤겔을 연구를 하면서 또 그 논문을 쓰는 과정이 이 가자에서 전쟁하고 좀 맞물리고 그래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그런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때 헤겔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러니까 청년기부터 가장 위험하다고 본 것이 뭐냐면 실정성이라는 거죠. 어떤 걸 신성시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하는 거. 어떤 걸 절대 긍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것이 침범받았을 때 성실하게 혐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혐오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성실한 혐오냐면 내가 신성시하는 것을 침해한 타인을 성실하게 혐오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혐오를 응징을 안 한 나까지도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근데 그런 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도란 살면서 저 같은 경우에 그 정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내 어머니 정도가 아닐까? 어머니 정도는 우리가 절대 긍정하잖아요. 아버지도 좀 그러긴 하지. 응? 아버지도 뭐 그러긴 하지만 누군가 내 엄마를 건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좀 참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내 엄마를 건든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응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걸 내가 응징하지 않으면 나까지도 응징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절대 긍정한다는 것이 예를 들자면 엄마를 절대 긍정하는 정도는 모르지만 너무 많은 걸 절대 긍정하게 되면 삶이 어찌 되겠어요?
팍팍하겠죠. 더군다나 어쩔 때 사람들은 절대 긍정하게 되냐는 거예요. 어쩔 때. 어쩔 때냐면요. 사실은 믿을 만한 게 없을 때 더 그렇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없으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신성시하거나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긍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고 허전하니까. 근데 그 절대시 긍정하는 그것이 침해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실하게 혐오한다. 그래서 아무튼 가능하면 뭔가를 절대적으로 긍정하지 마라. 그럼 내가 힘들다는 거죠. 살기가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들다. 이게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그 찍은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사실은 나중에 그 제가 가보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찍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이 통신사에서 보낸 거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 아토포스를 강의하는데 토포스란 말이 원래 서양에서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 코라란 말이죠. 코라 저 위에 있죠. 코라하고 토피아. 코라, 토피아. 이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코라는 스페이스고요. 토피아는 플레이스예요. 스페이스와 플레이스인데 서양 사람들도 그 두 가지를 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 구분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영어권에서는 좀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되고요. 프랑스어권에서는 대개 별로 구분을 잘 안 해요. 프랑스어권에서는.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 코라는 대체적으로는 코라를 생성의 유머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율리아 크리스테바 같은 정신분석, 최근에 페미니즘적 정신분석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코라를 일종의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공간, 그 대표적인 것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자궁을 예를 들어요. 자궁. 코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이건 대개는 그냥 스페이스예요. 그런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대 그리스 또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비교하더라도 장소가 중요했을까요? 공간이 중요했을까요? 비교적. 내가 공간과 장소는 이런 거거든요. 공간은 뭐가 없어요?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거. 비어있는 거잖아요. 장소는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장소를 중요시했을까? 공간을 중요시했을까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장소가 중요했겠죠. 권력자들한테는 공간이 중요하겠죠. 아니, 개성과 한양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중요했겠죠. 공간을 기획해야 되니까. 세상은 누가 더 점점 이끌어왔겠어요?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도 이끌어왔겠죠, 당연히. 그런데 고대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장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가 시간이에요. 시간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때예요, 때.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00년 전에 조선시대를 살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란 말을 몰라요. 일단 없었어요, 그런 말이. 시 아니면 때예요. 그럼 시를 주로 썼을 때는 교양 언어예요. 시는 교양 언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시간이에요. 근대적 의미의 시간이에요. 모던한 의미예요. 근데 때는 뭐예요? 때는 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밥 때, 놀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농사 지을 때가 다 다르잖아요. 때라는 것은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동네마다 때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때 또는 우리말 한 뭐예요? 아까 장소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현대로 오면 현대 과학이 발달할 때는 이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왜 장소가 중요하냐면 사람들한테 태어나는 그곳에서 살다 죽거든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큰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사 질 때 시간 중요해 이 정도지. 인생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철학 2500년 철학사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를 첫 번째 문제 삼은 사람은 해겔이에요. 그 이제는 누구도 시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라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네? 왜?
아니, 지금 사는 동안 큰 시대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지금 뭐예요? X세대, 원세대 갖고 지금 20대 청년들은 이미 알파 세대가 아니죠? 알파 세대. 들어봤죠? MZ세대는 이미 9세대예요. MZ세대는 9세대. 자, 그런데 그래서 역사가 이러는데 장소, 시간과 관련된 고대 철학적 문제가 아직 현대 과학에서도 풀리지 않았어요. 아주 쉬운 질문 하나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아주 쉬운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릇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릇을 이 장소로 치우면 지금 그릇이 있는 장소는 비어 있는 건가요? 다른 것에서 대체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스페이스라는 게 존재 가능할까요?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머리를 써야 피곤하다니까, 이따 갈 때. 멍하니 내가 뭔가 답을 해주길 바라면 안 피곤해져요. 지금 내가 머리를 굴려서 혼자 생각해보면 답은 없어요. 제가 질문할 때 답 있는 질문을 안 해요, 거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잠깐 동안. 그래서 유토피아란 말 알죠? 유토피아는 뭐냐? 없는 장소란 말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상사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는 없다예요. 토피아는 땅이잖아요. 아까 땅이 없다야. 없는 땅.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땅이니까 이 꿈속에서 있는 땅.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걸 뒤집어서 땅을 없앤 것이 유토피아이다. 땅을 없애버린 거. 오늘날 유토피아는 저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역사를 없애버린 거. 그야말로 저는 아파트야말로 그야말로 유토피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파트 유토피아론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어딘지 아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아파트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차이가 뭔가 비교해 보세요. 광주에 최근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들의 특징이에요. 뭔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 최근 들어선 아파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원래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뭘 보면서 막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아파트가 왜 저랬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나는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를 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지나갈 때마다. 왜 스트레스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 조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뭐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조건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또는 재건축을 하다 보거나 그러면 최근에 이거 변화된 게 뭐냐면요. 공적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사적 공간을 넓혀준 거예요. 이게 아파트의 가장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내가 공유된 공간이 아파트 안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빈틈이 많아요. 크든 작든 높든 얕든 관계없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나가 보면 거대한 덩어리예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농수산물 시장인데 있죠? 그쪽 아파트예요. 그 처음에 이렇게 지어져서 처음에 저는 너무 스트레스 지나갈 때마다 제 고향을 순창을 지나갈 때마다 보거든요. 거기를.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아파트들처럼 뭔가 이렇게 좀 높던 뭔가 차이에 중간에 틈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거대한 육중한 팔루스가 그러니까 인류가 꿈꿔온 팔루스 이상적 팔루스 그래서 이런 여기서 살아온 재밌는데 그래서 흥미로운 건 있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 여기 몇 군데서 이 북구 이쪽 앞에 재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애고 아파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랍게 다 이사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주 큰 엄청난 아파트가 아니면 대부분 통계에 따르면 기존에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30% 온대요. 참 사람이란 신기한 존재죠. 그러니까 내 역사가 사라졌어도 나 마음은 안 사라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 나의 역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흔적을 제거해버리는 거잖아요. 집에 내 역사가 있어요? 우리 김해에서 오신 부부간에 아파트 사신가요, 그분도? 고수님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어요. 예?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어요? 말 안 걸래. 아, 짜증나네. 오, 이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죠? 예, 좋아요. 자, 이런 그 토피아가 없는 곳, 토피아를 제거해버린 이 문화에서 억압없는 문명이 가능한가? 과연 그 억압없는 문명을 꿈꿀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유대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지금 생각해봐요. 아주 잠깐 동안, 예를 들자면 제가 잠깐 동안 한두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둘러봐요, 이렇게. 혹시 내일 압수수색 오기 위해서 오늘 압수수색 하려면 전날 뭘 하거든요. 예? 내가 압수수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내릴 때 한번 둘러보거나 또는 차를 타고 집에 갈 때 뒤에 뭔 차가 오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따라오나. 자, 이 작은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예?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생각해봐요.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사람들이 찢어 발려 죽여가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철학자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건 철학이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술하는 사람은 다 이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론 예술하는 사람이 더 심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데 이 유태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유대교는 가장 중요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걸 아주 절대시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이 말이에요. 유토피아적 대타자를 이름을 부르지 마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절대 금지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실정성, 아까 말했죠. 뭔가를 절대 긍정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긍정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사람이 신을 절대 긍정하고 싶은데 근데 허망하잖아요.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뭔가를 내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똑같은 신을 섬기지만 하나의 신을 섬기고 똑같은 신을 섬겨요. 이 3대 종교가 다 유일신 사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유일신 사상의 뿌리는 원래 조로아스터교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안 되고, 예.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거 꼭 그 강의를 해보고 싶어요. 이 역사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이 유태교는 기독교에서는 신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또 야훼,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인데 이슬람교에서는 뭐죠? 알라. 이건 이응 동의어예요. 애플이냐 사과냐예요. 애플이냐 사과냐 차이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니피앙이 차이가 있어요. 시니피앙. 근데 시니피에는 같아요. 같다고 좀 뭐 그러지 하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는 그 신의 이름이 없어요. 없어, 아예. 없다 보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사람 항상 모순적이에요. 없다 보니까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율법 중심교회예요. 신의 이름이 없는 대신 다른 것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의도로 생겼는데 그것이 더 나쁜 악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날 밤에 별 3개가 뜬 시점부터 토요일 날 밤 별 3개가 뜰 때까지예요. 이 시간에 안식일인데 이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뭐가 와도 환자가 와도 치료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해. 그래서 유대인 역사에서 기록된 역사에서 안식일 날 환자를 치료한 첫 번째 사람이 예수예요. 그 어디 나와 있어요? 신약 성서에 4대 복음서가 있잖아요. 예? 4대 복음서 뭐가 있을까요? 누가, 마가, 마태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이건 나 좀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핵심적으로 뭐냐?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데 저는 유태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유태교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모든 종교 사랑해요. 모든 종교 사랑해요. 어떤 거부감도 없어요. 어떤 거부감도 없고.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징, 이거 개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해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나누는 건 좀 이따 또 나오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심볼이란 말이죠. 심볼. 여기 심볼. 상징적 심볼.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심볼, 메타포, 알레고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심볼, 메타포, 알레고리. 심볼은 서로 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생님을 두 분을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누가 봐도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이 상징적 그리기예요. 이게 이해했나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해했죠?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그린 그림도 말로 두 분 이름보다는 덜 정확하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말이 가장 정확할 거 아니에요. 비교적 이 방에서 그림을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말보다 정확하진 않아요. 또 말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의 체계가 곧 뭐예요? 상징적 체계예요. 그리고 그림도 예를 들자면 아주 쉬운 말로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게 다 상징이에요. 이거 뭐예요? 무릎 꿇어. 이거 상징, 이런 게 다 상징이에요. 이거 뭐예요? 최고야. 이런 게 다 상징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상징을 만들려고 하죠, 사람들은. 왜? 글씨보다 더 막강하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상징이 뭐예요? 마크가 있잖아요. 거의 농협 마크가 비슷하죠. 언제 만들어졌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렇게. 그리고 인문대학은 저렇게 봐요. 이 건물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저걸로 인문대가 상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런 거.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세계가 깨어났을 때 언어가 잠들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계가 깨어나면 언어가 잠든다. 언어와 세계는, 진짜 세계는 서로 공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언어가 지배하는, 우리가 지금 언어로 소통하잖아요. 여기서 진짜는 여기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언어로 서로 언어를 교환하는 세계에서는 진짜는 안 나와.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에요. 삶의 조건이지만 여기서는 뭔가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힘들어. 그래서 여기에 크랙을 느끼나요? 가끔 어쩌다 불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징적 질서 체계 속에 살아가요. 크랙이 한 번씩 확 와야 하나요? 대개 여기까지 올 정도면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강의 듣고 있다는 얘기는 저기 남해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크랙이 한 번씩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보통 이게 오면은 여기서 크랙에서 뭐가 흐르거든요. 뭐가 흘러. 안 흐르는 사람들 크랙이 흐르고 근데 불편해 안 불편해 이것이. 균열이 생기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불쑥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저는 물을 보면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물을 깨고 싶어요. 밤에 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물이 물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강력한 표면처럼 보여요. 저 안에 진짜가 있는 것 같아. 깨고 싶어. 그래서 그걸 깨고 싶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나는 몇 번 들어갔어요. 몇 번 들어갔는데 그래도 우연히 다 살아났어요. 그때마다. 예. 크랙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 질서 체계 이건 단단하지만 아무리 단단해도 균열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해도 균열이 생겨. 물론 균열이 안 생긴 사람도 있지만 없어요. 균열이 안 생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균열이 생기면 그걸 빨리 메꾸고 닦아낸 사람이 있는 거지 균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막 닦아내고
닦아내고 메우고서 만들어진 체계가 이렇게 통곡의 체계다. 닦아내고 메우면 니체식으로 말하면 레송뚜망이 쌓여요. 원한 감정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응징을 해야 돼.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걸 너무 닫고 살면 너무 크랙이 생겼을 때 이걸 적당히 완벽하게 닫으면 닫을수록 어떤다? 모범적인 사람이죠. 그죠? 모범적인 사람이지만 이 모범적인 사람들이 응어리가 더 폭발적이다 나중에. 어떻게? 이분들은 스스로 이걸 크랙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폭발해요 이게. 인류 문명이 그래서 흔한 말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시, 투사, 억압, 내사 같은 현상들이. 이거 이제 대체적으로 마르쿠제 얘기예요. 마르쿠제, 프로이트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이트는 억압 없는 문명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아까 우리는 상징적 질서체계에서 살려면 불가피하게 억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불가피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근친상간 하면 돼야 안 돼요. 근친상간 안 되잖아요. 근친상간 이런 건 다 억압적.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근친상간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문명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금지시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짱하게 서로 이 공동체에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를 기본적으로 억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억압 없는 문명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심리학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억압적 문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모순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심리학의 기본이에요. 이걸 사기치는 모든 심리학자는 수정심리학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수정심리학.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모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쇼펜하우어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아서 마틴 셀리그만이라든가 이런 사람 막 최근에 알잖아요. 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웃냐? 웃으니까 행복하지? 이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리학에서는 정통 심리학이 아니에요. 이건 심리학이 아닌 사회과학이지. 일종의. 심리학은 뿌리가 뭐냐면 우리는 같이 문명을 이루고 사는 한 억압 없는 문명은 불가피하다. 이 모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멀쩡한 상태가 아닌 것을 결국 우리는 이것을 멀쩡한 상태로 옮기고 죽는 게 아니라 못 옮긴다 하는 게 프로이트예요. 결국 못 옮긴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게 생각보다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좋아진다는 말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기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마르쿠제 같은 사람은 아니야. 기본적인 욕망은 포기하면, 이게 이제 설명하면 긴데요. 우리가 쾌락 원칙이 있는데, 쾌락 원칙대로 살면 다 죽어요. 쾌락 원칙은 기본적으로 파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수정주의 심리학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야, 웃으니까 행복한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항상 희망의 심리를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는 욕망이 근원적이라고 말해요. 욕망은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아니, 자기 보존, 생명 유지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프로이트가 밝혀준 것은 무의식 때문이 아니고요. 무의식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진짜 욕망은 상징체계의 욕망이 아니고 상징적 질서체계 그 이전의 욕망, 그 근원적인 욕망은 생명조차도 파괴하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있어서 좀 어렵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걸 가장 극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성충동을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성충동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얼굴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성충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성충동은요, 생명을 그러니까 종족 보존을 위한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수준 낮은 생각이에요. 아직 프로젝트 한 장도 안 읽어본 사람들 얘기예요. 에? 그러면 당연히 있지, 당연히. 우리의 성충동은 더 이상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예를 들자면 애새끼 하나 더 낳자, 상족보존하자 이런 것은 쇼펜하우어나 니체 얘기인데요. 그거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쇼펜하우어, 니체 영향파 프로이트가 나왔다 그러는데 달라요. 근원적인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는 확실히 배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욕망은, 그러니까 근원적인 욕망은, 쾌락의 원칙은, 그러니까 쾌락을 원하는 욕망의 체계는 죽음을 지향하는 거예요.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죽어버릴 때까지 즐겨버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이해 될까 모르겠네. 아니, 죽어도 하는 거 몰라요? 내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이제 옛날에 시민자유대에 잠깐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클럽에 개가 성애를 벌이는데 얘들은 진짜 내가 둘이 붙어서 야구방망이에 때려도 안 떨어져요. 차를 부풀리지 않대. 어느 상황이 되면 죽음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욕구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이해하려면 가장 첫 번째 이해할 개념이 죽음 충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섣불리 설명해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기 이 죽음 충동이 뭐냐? 아까 크랙에서 흘러나오는 힘인 거예요. 용액인 거예요. 자꾸 락강식으로 말하면 슈이상스, 향유의 어두운 그림자예요. 뭔가 어렴풋 나에게도 그런 게 있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나하고 전혀 모르는 세계인데? 이런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걸 한 번도 안 느껴봤으면 아직 크랙을 한 번도 제대로 대면하지 않은 거예요. 평생 살면서.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살아난 데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생각한 게 아니라 언어가 당신을 저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당신의 주체는 당신이 아니라 언어예요. 만약 제 말을 지금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다면, 그럼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무자비한 폭력을 준다. 근원적인 문명의 뿌리는 뭐냐? 여기서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것은 억압해야 돼요. 억압해야 돼. 그래서 현실 원칙을 받아들여야 돼요. 상징적 언어적 체계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뭘 하냐?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 원칙을 누르고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의 삶의 질서를 찾아가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를 보여주라고 그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 넌 할 수 있어. 이때부터가 과잉 억압이라는 거예요. 과잉. 기본 억압이 아니라 과잉. 넌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더 얘기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참 지금 뿅 가려고 하고 있는데, 더 해봐.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과잉 억압이에요. 이거 과잉 억압이에요. 이게 응원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이 예를 좀 적나라하게 들어줘야 돼요, 꼭?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것을, 그러니까 기본 억압은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삶에서 조율하고 살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걸 현실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거다, 이거죠. 퍼포먼스를 요구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강산의 노래잖아요. 제가 강산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가사는 싫어해요.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도대체. 그 강산애가 아직 이 심리학을 안 배워서 그런 가사를 찐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퍼포먼스를 보여줘. 이것이 과잉 억압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수행되고 있어요. 그냥 공부 넌 할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또는 여자들이 뭔가 막 남편이 막 사다 주면서 크림도 사주고 사주면서 막 예뻐지기를 계속 막,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막 옷도 사준다고 백화점 가자고 하는데 막 불안해. 예? 안 사주니까 문제예요? 안 사준 놈이 더 나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막 예뻐지라고, 자네 성형수술 안 할란가? 내가 좋은데 막 알아주고 막 그럼 어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퍼포먼스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수행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원칙이 수행 원칙으로 추가됐을 때 여기서 과잉 어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죽음 충동도 이해했어요? 안 못했어요? 이게 다 이해돼야 지금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야 돼. 머리가 좀 아프죠? 약간 아파야 돼. 이거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으로. 자, 이 크랙의 유일한 이 크랙을 방금과 같이 폭력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건강한 자산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사랑과 예술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계 미술사의 큰 획을 그은 미학자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쇼펜하우어 또는 헤겔 같은 철학자들이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술과 사랑, 이것이 이 크랙을 메우는 힘이다. 근데 사랑도 없고 예술도 없어. 어떡하지? 사랑도 없고 예술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계는 희망이 없는 건가? 예. 그래서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 보셨죠? 들어보셨죠? 에로스.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이 책을 제가 잘 적당히 결합해서 얘기한 거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은 에로스 사랑이 필요한데, 이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착으로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착은 뭐냐면요,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궁극적인 일치, 또는 정확히 말하면 에로스가 타나토스에 의해서 굴복돼 버린 거예요. 성도착직에 빠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까? 쉽게 말하면 생명을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가는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성을 동반하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극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돼 있어요. 전 세계에. 특히 미국,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물론 내가 모르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그쪽 문화가 발달 안 됐지만, 미국은 세계적인 이 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철학자 에바 일루지에 따르면, 사회학자죠. 에바 일루지에 따르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가정들이 대부분 다 이 사디즘과 패티즘적인 성애를 해요. 그런 세상 안 가고 싶죠? 여기 얘기하면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아까 말한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도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다고 성도착을 부정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에로스. 아까 에로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내가 잘못 관리하는 거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장소 얘기를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장소 얘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걸 했어, 조금. 그래서 장소에서 공간으로, 다시 장소로 프레임이 변화되고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예술과 관련된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가장 많은 이야기는 장소 얘기예요. 장소성. 그러니까 장소성을, 플레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양림동, 동명동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양림동, 동명동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 세계적인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지금 전남대학교 앞에 있는 천도 뜯어내겠죠. 뜯어내야 되겠죠. 언젠가 뜯어내질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장소는 뭐라고요? 시간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품고 있는 공간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간을 봐봐요. 이게 시간을 품고 있잖아요.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예?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 안 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건물 부수자고 인문대학 교수들 부술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했어요. 부수산 쪽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안 부수산 쪽이 많았을 것 같아요? 부수산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인문학이란 그런 거예요. 예? 인문학이란 그런 거예요. 멀쩡한 게 안 와요. 멀쩡한 사람들 하나 없어요. 예? 지금 살아남은 건 대단한 거죠. 몇 사람이 노력해서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저 철학과의 김양현 학장이 엄청난 열정, 그리고 우리 시민자유대학 지난번에 강의했던 이호원 교수 결합해서 이렇게 살려낸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책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여러분 잠깐 소개할 건데요. 용담 위로 나는 새. 용담댐이라고 들어봤어요? 용담댐 들어보셨어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분이 전형무라는 분이 이 기록 그 당시에 살면서 이 댐 속에 갇히는 마을들을 전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첩을 조금 다시 편집해서 다시 재발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첩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사진 같아요?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진안군에 있는 용담댐이에요. 진안군. 무주 진안 장수할 때 은교마을, 여기는 84세대 315명인데 예. 이 댐이 이때 시작돼가지고 이때 완공됐어요. 예. 뭔가 이 사진이 왜 나한테 사진 같지가 않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진 같아요 그냥? 예. 나는 어느 날 이걸 누가 보여주기를 봤거든요. 그냥 우연히. 근데 너무 나한테 팍 꽂힌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사진이 사진 같지 않지? 이럴 때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느낌이 안 오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 약간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똑같은 점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 없어. 자. 이게 지금 원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파생실제라고 그러는 것을. 말이 좀 어려운가?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동네를 찍었잖아요. 동네가 원본이겠죠? 그런데 찍었어요, 이렇게. 이건 표상이라고 하거든요. 표상. 자, 그런데 원래 그 마을은 지금 없어졌다가 아니고요. 지금 그 마을이 있었어도 그 원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 말하면요, 또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왔어. 여기는 지금 선생님 원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본에 우리는 그 원본을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동공에 뭔가 맺혀야 되잖아요. 얘하고나 사진 찍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지금 선생님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 원본이 아니고 선생님에 대한 뭐예요? 이거 표상이라고 그래요. 전문적으로는,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해했죠? 그러니까 원래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는데, 원본이 아니면, 이례적인 것이 아니면 발터 베냐민에 따르면 뭐예요? 아우라도 없다는 거죠. 아우라는 아우라가 뭔지 아나요? 아우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일회적이란 말이에요. 일회성. 뭔가 빵 터지는 거예요. 불이 팍 터지는 거예요. 멀리서 갑자기. 그러니까 멀리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발터 베냐민의 표현인데, 멀리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냥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득하단 말이에요. 아득하게 팍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아우라도 없다고 하는데, 이건 저 마을인데, 이 마을도 회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보면, 예, 유일무이했던 장소, 그 대상의 무상성. 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인데요. 뭔가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사진으로 느낌이 아니었고, 마치 누구?
세잔의 그림 같았어요. 세잔의 그림에서 느꼈던 느낌하고 비슷했어요. 그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나에게 순간, 여러분들 지금 이 롤랑 바르트의 개념인데 퐁크툼이 온 거예요. 퐁크툼. 그 퐁크툼이란 뭐예요? 바늘로 팍 찌른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왔어요? 누구나 올 필요 없다니까요. 나한테는 왔다, 이 그림 사진들이 그날 밤에 내가 보내. 그러니까 퐁크툼은 차이가 뭐야? 자, 여기를 보면서 논밭이고 옛날에 사라진 마을이고 월계 마을 87세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은 스튜디오예요. 스터디 하는 거예요. 스터디. 뿌리로 말하면, 아주 쉬운 말하면 스튜디움. 이해했죠? 이것은 예술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어떤 순간 예술이 되려면 저거 봐요. 저거 딱 보니까 팍 꽂혀요? 뭐가 바늘 확 찔러? 안 찔러. 그래서 저건 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예.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책에서 한 말이고, 예. 나를 찌르지 못한다는 거죠. 스튜디오는. punktum, 나를 찌르는 게 있어야 돼. 찌르는 거. 어떤 사람이 잘 찔릴까요? 아까 크랙을 잘 닫아놓은 사람은 안 찔려. 너무 열려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찔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봐봐요. 그냥 면사무소 터에 지어진 교회야. 그런데 뭐가 있죠? 뭐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아까 자꾸 락강시오 말하면 이 진짜 크랙이 생기기 밑바닥에 뭐가 막 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닫아놓은 거예요. 닫아놓은 거. 삶과 에로스가, 죽음과 삶이 막 교차하는 이 음흉한 그 막 검은색 그 실제의 세계가 닫혀 있단 말이에요. 닫혀 있어? 닫혀 있는데 한 번씩 크랙이 생기면 촥 올라온단 말이에요. 촥 올라올 때 그 실제 발산이라고 그래요. 자크락강 용어로 팍 튀쳐나올 때 그게 나에게는 뭘로 다가온다? 바늘처럼 또는 크랙처럼 다가온다. 그래야 예술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면 여기서 퉁크툼이 있나요? 그건 네가 말해줘야지. 어떤 예술 작품은,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제 퐁크툼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튜디움이 같이 있다. 여기서 어떤 순간에 팍 멈출 수가 있거든요. 어떤 순간에. 지금 곧 내일 모레 마을 사람들 전부 이제 간다고 사진 찍는 거 사진 찍고 있어, 다. 사진 찍고 있는데, 다른 분들 동네는 특이하게도 다 일렬로 서서 이렇게 있어요. 초기 사진을 연구하는 게 많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대상화됐을 때 느끼는 것 같다.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달라. 다른 지금 사진 찍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서 그런데 굉장히 달라. 다른 데 세련됐어, 이 동네에. 이 할머니들 봐봐요. 지금 굉장히 아주 품격이 있어. 다른 동네하고 달라, 좀 달라. 그런데 뭔가 여기서 이 동네에 있지만 동네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게 쿵쿠툼이야. 이 동네에 살았지만 이 동네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 이분이 이 동네의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진실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오면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세요. 아시죠?